자, 이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는 이렇게 뒤통수뼈가 있고요. 그 아래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는 목뼈.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 아래로 12개는 등뼈. 그 아래로 1, 2, 3, 4, 5. 이 5개는 허리뼈. 그리고 그 밑에 5개의 뼈가 하나로 합쳐진 엉치뼈. 마지막에 4개의 뼈가 하나로 융합된 꼬리뼈 뼈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척추는 만곡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척추 만곡이고, 목에 있는 만곡을 목구비, 등뼈에 있는 만곡을 등구비, 마지막 허리에 있는 만곡을 허리구비. 하나가 더 있네요. 엉치뼈에 있는 구비를 엉치구비라고 한다고 했고, 이 커브는 몸무게를 지지하는데 보다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각각의 척추를 볼 텐데요. 척추는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면 몸통이 이렇게 있었고요, 고리, 그리고 뒤로 나 있는 가시돌기, 그리고 옆으로 나와 있는 가로돌기가 있었고, 고리와 몸통 사이에 척추뼈 구멍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척추뼈 구멍은 1번 목뼈부터 밑으로 쭉 이어져서 하나의 터널을 형성하게 되고, 그 터널 안으로 신경이 지나가게 되죠. 자, 이런 기본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요 위에 하나가 빠졌네요. 관절면이 있는데 위 관절돌기, 그리고 아래쪽엔 아래 관절돌기가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구조 외에도 부위별로 특징이 있었는데, 특징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목뼈입니다. 목뼈는 몸통이 작고요. 작은 몸통에 가시돌기가 두 갈래로 갈라져 있고, 가로돌기 사이에 구멍이 있었습니다. 가로돌기 사이에 있는 구멍으로는 뇌로 가는 신경과 혈관이 지나가는 통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척추뼈 구멍이 있죠.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목뼈 중에서도 1번 목뼈, 2번 목뼈, 7번 목뼈가 가장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1번 목뼈는 일단 몸통이 없습니다. 몸통이 없고요, 가시돌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넓은 척추뼈 구멍과 큰 관절면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여기 뒤통수뼈가 붙는 관절면, 그리고 여기 구멍 안쪽으로 관절면이 하나가 더 있다고 했는데, 2번 목뼈의 특이한 구조인 요 치아돌기가 관절면에 이렇게 붙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저을 수 있도록, 아니요 라고 할 때처럼 고개를 양옆으로 저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했고, 이 치아돌기가 빠지지 않도록 여기 인대가 딱 붙는데 이것을 가로인대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목뼈는 목뼈와 등뼈의 경계선에 있는 뼈이기 때문에 목뼈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몸통이 점점 넓어지고 있죠. 몸통이 점점 넓어지고 있고, 그리고 가시돌기가 두 갈래가 아닌 한 갈래, 대신 좀 긴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7번 목뼈까지는 가로돌기 사이에 구멍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뼈의 특징을 살펴보았고요. 등뼈의 특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등뼈는 여기 있는 게 등뼈고요. 여기가 등뼈죠. 일단 등뼈는 몸통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목뼈보다 몸통이 커졌고, 가시돌기가 뒤쪽으로 나와 있는데 완벽히 뒤쪽이 아닌 약간 아래쪽으로 향해 있다는 것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여긴 관절면이 좀 많죠. 관절면이 인접한 척추뼈 만나는 관절면이 있고요. 그 외에도 관절면이 또 있는데, 이 관절면은 몸통의 가쪽 양쪽에 있고,
가로돌기의 끝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관절면에는 이제 갈비뼈가 붙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긴 아닙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관절이 척추가 또 이렇게 붙게 되겠죠. 이렇게 붙고 또 밑으로 붙어서 이 구조, 뼈의 구조상 뒤로 적치는 운동, 앞으로 숙이는 운동, 이런 운동보다는 좌우로 돌리는데 좀 특화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허리뼈입니다. 허리뼈는 체중을 가장 많이 지지하기 때문에 다른 척추뼈보다 몸통이 크고 넓습니다. 그리고 두껍고요. 그리고 가시돌기가 뒤쪽으로 나와 있고요. 얘는 완벽히 뒤쪽으로 나와 있는 형태를 보입니다. 짧지만 두꺼운 가시돌기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제 등 근육의 부착점을 위해서 이제 넓은 부착면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두껍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뼈들을 쭉 지나서 아래로 쭉 내려오게 되면 이제 엉치뼈를 만나게 되는데, 엉치뼈는 5개의 뼈가 하나로 융합된 형태라고 말씀드렸고, 보통의 경우 사춘기 이후에 융합이 시작돼서 20 혹은 30세 요 사이에 융합이 완전히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융합된 선이 남게 되는데, 여기 몸통이 융합된 선이 남는 것이 가로능선이라고 했고요. 가로능선, 그냥 가로로 있기 때문에 가로능선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뒤쪽에서 보게 되면 각각의 가시돌기가 융합되는 선이 바로 정중 엉치뼈 능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중 엉치뼈 능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이제 5번 허리뼈와 관절하게 되고요. 척추관에서 이어지는 엉치뼈 관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관이 있고요. 관으로 이렇게 신경이 5번 뼈에서부터 이어진 신경이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양쪽에 있는 8개의 엉치뼈 구멍으로 신경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기 조그맣게 엉치뼈 틈새로 신경이 나오게 됩니다. 윗부분은 엉치뼈 관이 있고요. 엉치뼈 관으로 들어가서 엉치뼈 안에서 이쪽으로 나오고 이쪽으로 나오고, 또 밑으로 내려가서 이쪽 구멍으로 나오고 이쪽 구멍으로 나오고, 이쪽으로 나오고 이쪽 나오고 이쪽 나오고 이쪽 나오고, 마지막에 남은 신경줄기가 조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엉치뼈 구멍으로 신경들이 나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쪽면에 있는 이 날개 모양의 형태는 나중에 골반뼈의 엉덩뼈와 관절을 이룬다, 이렇게 이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랫부분이 이제 꼬리뼈인데, 꼬리뼈도 엉치뼈와 마찬가지로 4개의 뼈가 한 개로 융합된 형태입니다. 4개의 뼈가 한 개로 융합된 형태, 여기서 여기까지죠. 물론 능선이 있는데 잘 보이지는 않아요. 보통의 경우 꼬리뼈는 약 25세에 융합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간혹가다 융합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남성의 경우 꼬리뼈가 안으로 이렇게 살짝 말려 들어간 형태를 보이고, 여성의 경우 약간 아래쪽으로 향하는 형태를 보인다고 했는데, 이는 출산 시에 산도를 막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척추뼈들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척추뼈가 이루는 관절들, 그리고 그 관절들을 잡고 있는 인대들에 대해 한번 보겠습니다. 척추는 인접한 뼈와 뼈가 연결되어 있는 관절이죠. 그래서 그 인접한 관절들을 붙잡아주는 인대가 필요한데, 먼저 인접한 뼈의 층을 연결해주는 황색 인대, 노란색, 황색이라서 노란색으로 표시했었죠. 황색 인대는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가시돌기를 연결하는 가시 사이 인대가 있었고, 그리고 가시돌기의 끝부분을 쫙 지나가면서
가시 사이 인대와 만나서 하나로 연결해주는, 밑에까지 쭉 연결해주는 가시 끝 인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두꺼운 앞 세로인대, 그리고 뒤쪽으로 뒤 세로인대,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 세로인대가 뒤 세로인대보다 좀 두껍고 튼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 위 관절돌기와 아래 관절돌기가 만나는 이곳에 관절이 있는데, 먼저 관절 캡슐로 이렇게 쌓여져 있고 한 번 더 두껍게 인대로 강화가 되어 있다. 그래서 캡슐 인대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관절이 연결되어 있어서 척추는 위에서부터 목계에서부터 엉치뼈까지 연속성을 가지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가시끝 인대가 척추뼈의 가시돌기를 연결한다고 했는데 1, 2, 3, 4, 5, 6, 7번 목뼈부터 엉치뼈까지 이렇게 연결한다고 했고, 그 위로는 보다 강력한 목덜미 인대라는 것으로 이렇게 뒤통수에 붙어 있다. 좀 더 두꺼운 형태로 이렇게 붙어서 목을 좀 더 튼튼하게 강화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목덜미 인대, 초록색은 가시끝 인대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중요한 구조물이 하나 남았죠. 바로 척추 사이 원반이라고 하는 척추 사이 원반, 디스크라고 부르는 척추 사이 원반이 있습니다. 척추 사이 원반은 겉을 싸고 있는 섬유태와 안쪽에 위치한 속질핵으로 구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속질핵보단 섬유태가 좀 더 하드한 단단한 조직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 세로인대에 부착이 되어 있죠. 앞면이 이렇게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뒤 세로인대가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리고 척추 사이 원반의 주된 기능은 척추의 움직임을 가능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인대와 같은 안정화 구조물로 사용이 되고 충격을 흡수하기도 하고 분산시키기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척추뼈가 뒤로 움직이거나 밑으로 움직이거나 할 때 어느 한 곳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여러 방면으로 분산시켜서 뼈의 손상 그리고 척추의 손상을 방지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스크 내부에 있는 수액의 양은 나이, 퇴행과 같은 노화와 관련된 요인에 의해서 감소하게 되는데, 이렇게 감소하는 수액의 양으로 인해서 디스크의 두께가 얇아지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께가 얇아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것 때문에 척추뼈 사이의 간격도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척추뼈와 척추뼈가 계속 가까워지면 척추의 길이가 짧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뼈와 뼈가 닿을 수 있는 면적이 생기기 때문에 척추 손상에 치명적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디스크, 척추 사이 원반의 대표적인 손상으로는 추간판 탈출증, 퇴행성 디스크 질환 등이 있는데, 디스크가 탈출하는 경로는 대부분 후방의 여기 고리 부위, 뒤를 막아주는 뒤 세로인대, 앞 세로인대, 이런 구조물들이 없는 부위, 약한 부위에서 탈출할 가능성이 높다, 손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복습을 마쳤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생각이 나서 한번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아까 맨 처음에 척추뼈 구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척추뼈 구멍으로는 이제 뇌에서부터 시작된 신경 줄기가 아래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척추가 이렇게 있고 척추 구멍이 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뇌에서 내려오는 뇌 줄기가 이렇게 타고 엉치뼈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신경 줄기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신경이 밑으로만 갈 수는 없죠. 왜냐하면 각 신체로 뻗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밑으로만 내려가지 않고 자신이 빠져야 할 부위에서 옆으로 빠져나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빠져나오는 자리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리고 밑에도 관절이 있으면서 이렇게 생기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복습해 봤듯이 여기는 디스크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이 조그만 공간으로 이렇게 지나오던 신경이, 다른 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신경이니까 노란색으로 이렇게 지나오던 신경이 옆으로 이렇게 빠질 수 있습니다. 신경 한 줄기가 빠지고요. 큰 줄기는 계속해서 내려가고요. 내려가서 다음 줄기에서 빠져야 될 신경이 하나 더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신경은 또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가 빠져야 할 구멍에서 옆으로 빠져서 팔로 가거나 어깨로 가거나 손가락으로 가거나 몸통으로 가거나 다리로 가거나 이렇게 신경 줄기가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요 위치를 척추뼈 페임이라고 합니다. 너치라고 하는데 척추뼈 페임이라고 합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는 척추뼈 구멍이었죠. 척추뼈 구멍. 한마디로 척추뼈 구멍은 신경이 지나가는 세로 통로고요. 척추뼈 페임은 가로 통로입니다. 그래서 세로 통로를 통해서 두꺼운 신경줄이 내려오다가 자신이 빠져야 될 위치에서 가로 통로인 척추뼈 페임을 이용해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가야 할 신체 부위로 신경이 퍼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척추뼈 구멍과 척추뼈 페임까지 포함해서 척추에 대한 공부를 마쳤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뒤에 나오는 소통의 창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거나 질문해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열공하세요.